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 순안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대담 진행되기 앞서 10시 30분에 있었던 합참 브리핑 내용 한 번 더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이 소위 괌 포위 사격을 운운한 데 이어 이에 준하는 사거리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 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 군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네, 합참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비행거리가 2,700km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IRBM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죠. 예, 뭐 중거리 미사일 예. 사거리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1,000km 이하는 단거리, 1,000km부터 5,500km까지는 중거리, 그 이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2,700km를 비행했으니까 중거리 미사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그 고도가 좀 조절이 되느냐 아니면 정상 각도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최대 550km라고 하니까 일반 정상적인 발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발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미사일체인지는 아직 판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 미사일이 가진 최대 사거리를 한번 실험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도를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발사를 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예. 것이 정상 발사죠. 그간에 했던 게 고각 발사고 그것은 뭐냐? 일본을 넘어가는 수준의 도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동해 지역에서의 그런 발사 시험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했던 거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사거리 발사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럼 그 맞겠습니다. 정도의 능력을 이번에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까요?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괌에 도달할 거리냐 하는 것은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괌 같은 경우에는 한 3,400km 이상을 이렇게 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 북한이 일부러 2,700km를 발사한 건지 아니면은 사실상 거기에 모자른 발사에 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사거리에서 실패한 것이죠. 또는 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두를 무겁게 했는지 네. 이번에 뭐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세 조각으로 탄두가 나눠진 것 같다 하는 얘기 있는데 그것이 다탄두를 넣었기 때문에 예. 뭐 탄두 무게가 무거워서 3,400km까지 못 날아간 것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군 당국에서 뭐 며칠에서 수주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정확한 기록이 나와야지 저희가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세 조각으로 만약 분리가 돼서 다탄두라고 하면 실제로 좀 요격하기도 힘들고 기술이 좀 더 진보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다탄두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건 예. 상당한 위협입니다. 기본적으로 탄두 하나를 요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세 개로 나뉘어서 다른 지역을 향할 경우에는 뭐 하나에 있는 사드 포대라든가 뭐 패트리어 포대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북한으로서는 고도화된 능력을 갖다가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그만큼 위협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사일을 쏜 지역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평양이라는 점도 좀 눈에 띈니다. 평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라는 걸 자신한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 한 번은 뭐 북중 경계 지역에서도 예. 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기대령이라고 그래서 동해 인근에서 했고 이번에 평양에서 다시 발사하고 네. 했는데요. 그런 것은 뭐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하기 어렵게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미사일을 이렇게 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을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일본 주민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이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아닙니다. 이게 고도가 예. 550km이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죠. 육안으로는 아예 볼 수 없는 예. 그런 거군요. 평양에서 이제 그 발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흘 만에 또 다시 도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도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 토요일 같은 도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번 도발은 이제 일본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일본을 자극하고 또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그런 차이점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동맹 공조를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다음 도발 같은 경우에 이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것들이 또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다차원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좀 내놨는데요. 앞서 있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직후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조는 흔들림이 없다.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화 제의를 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회부에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북한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니까 우리는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그런 응징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실제로 그 공군의 F-15K가 폭탄 투하 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좀 내놓을 수 있는 군사적인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재래식 능력이니까 그 관련된 능력을 갖다가 지, 해, 공,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핵 억제력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증강할 때 어떠한 억지력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차원에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토식 핵 공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전술핵 재배치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인가를 좀 더 길게 보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지금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방어 능력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철저한 한미 공조가 유지됐을 때 우리가 방위 능력이 있는 거죠. 재래식은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래식을 가지고 핵 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미 간의 해구산, 확정 억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됐을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샌프란시스코를 서울과 바꿀 것이냐, 그래서 ICBM이 개발됐을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도 다 저희는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다음 단계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부분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해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대북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북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은 대화를 조금 희망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지만, 그렇지만 대화와 압박 양면은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 기조거든요. 그 기조 자체는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냐, 이 정국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실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이 대화하겠다 하면은 또 미국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오는 압박 기조도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미세적인 정책 차원에서 조금 조절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나감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한국은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비춰줄 필요는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열려있는 문이고 너희들이 변했을 때 우리가 수용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겠다. 이 정도 수위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억제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그것을 보강해 나가는 노력을 차분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UFG 연습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이 혹시라도 이번 미사일 발사 때문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이제 뭐 UFG 훈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꾸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 이제 미국 수뇌부에서 북한 도발 억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경고가 좀 북한에 좀 억지력이 좀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이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억제력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그 정상 통화라든가 고위급 간의 통화,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억제력이 작동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미국의 전략 자산 뭐 상시 배치 이런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오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까? 뭐 지난번엔 B-1B 그 전략 폭격기가 왔는데 다른 종류라고 하면은 전략 핵잠수함이 와서 부산항에 정박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항공모함이 와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와서 이렇게 인근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쪽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위협에 억제하는 모습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어떠한 협조를 하고 어떻게 더 압박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물밑에서 긴밀히 논의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북한조차도 8월 12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 약간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이 아주 평범했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네.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율이. 그것이 이제 과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율이 있었다면 중국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뭐 내일 새벽이겠죠. 예. 미국 시간은 오늘 오후 거기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때 중국 측 입장이 발표될 것이고 네. 그런 후속 조치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계속된 도발이 우리나라를 좀 제쳐두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코리안 패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은 항상 코리아 패싱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예. 거예요. 그래서 통미봉남이 그들의 기본 전술이었고 예. 1994년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북미 간 합의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미국도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북한과 둘이 합의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북한이 그런 합의를 어겼을 때 주변국 협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한미 공조가 철저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예.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와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그러면 코리아 패싱은 없다. 따라서 한미 공조에 잡음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우리 정부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도 상당히 기민하게 좀 대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피난 지시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피난 지시나 그런 대응은 일본 입장에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공을 예.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영공보다 높지만 만약에 잔해가 떨어지거나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조치인데요. 예. 이러한 조치 이면에 이제 과연 이러한 도발이 나을 수 있는 파장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은 보통 국가인데 일본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도미사일 능력, 공격 능력을 지금 가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본의 탄도미사일 보유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낳을 동북아의 군비 경쟁 이런 네.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 사실은 일본은 우리의 동맹은 아니지만 안보 협력 파트너죠. 오히려 중국이 일본의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유엔 안보리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9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8월 초였죠. 예. 안보리 결의 2371호에 추가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중국은 뭐 당장은 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쌍중단론,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연합훈련 중단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은 서로 사실 균형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통상적인 훈련이고 하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과 미국이 해야 될 것은 중국이 아직도 하지 않는 압박 조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 이 카드를 더 한번 우리가 밀어서 그것이 관철돼서 북한이 셈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도의 압박으로는 자기들이 ICBM과 핵 개발을 완료할 예. 때까지 큰 피해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어내고 중국을 견인해내야만 우리가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핵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 뭐 중국의 협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중국의 반응이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중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나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상황이 오면 북한은 누구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 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자국이 이게 부합하다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지만 또 북한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무장이라든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또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을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경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최근에는 이제 대화 가능성까지 열어놨었는데 이번 발사가 또다시 좀 강경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시화할 건데 일단 뭐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뭐 군사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의 배치라든가 그런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후속 조치로서 나타날 건데 앞으로 한 일주일, 이주일이 상당히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당분간 좀 긴장 국면이 되겠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이 다시 약간 수위 조절 차원에서 긴장을 가라앉히는 분위기에서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도발을 했는데 예. 그러한 차원에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또 이번에 발표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발표는 했지만 또 동맹국인 일본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뭐 당분간은 압박 기조가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화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냐 그건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지금 정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이러한 파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북 정책 기조를 갖다가 유지하고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행동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한수위 높은 압박을 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북한 문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지만 마치 스크루 드라이버 이렇게 돌리듯이 예. 북한이 잘못이 있으면 나사못을 한 클릭 더 돌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풀어주는 식의 우리가 여유를 갖고 길게 바라보는 정책을 전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북한이 이번에도 이제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또 다른 도발이 있을까요? 뭐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중거리 능력을 보여줬죠. 예. 네. 그런데 북한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에는 ICBM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기준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더 많이 받으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고 이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손익계산이 손해로 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과의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